요즘 전세시장 이슈가 크죠. 그중 가장 큰 이슈는 요거죠. 샤넬백. 전세 계약하면은 1,300만원짜리 샤넬백을 드린다. 천안도 전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전용 8사면 웬만하면 안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전세 보증금 4억 5천. 입주는 12월 말 가능한데 샤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죠. 왜 그러냐? 가격 낮추지 반응이 나오는 이유. 얼마예요?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 갭투기를 했는데 4억 5천 플러스 알파로 집을 샀다. 그런데 요 4억 5천 플러스 알파에서 요 알파가 본인의 여력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3억 8천 나오고 있어요. 거래는 3억 4천에 됐어요. 3억 5천 막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가격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한 7천 정도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7천이 없다. 그런데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내가 버티고 싶고 집값은 10년 뒤엔 누가 다시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내가 버틸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못 낮추는 거예요. 가격을 못 낮추니까 샤넬백이라도 주겠다 하는 거고. 답은 나왔죠. 저게 뜻하는 바가 뭐다? 8월 전세 대란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전세 대란은 집주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세 대란,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전세 대란이 나고 있고, 거기서 무리하게 올라간 전세값으로 갭투기 들어간 사람들 무너지고 있고, 혹은 올라간 전세값 전에 갭투기를 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다 유용을 했다가 이제 와서 돌려주려니까 여력이 안 되는 갭투기 입군들이 나오고 있다. 즉 갭투기 시장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 소리죠. 어떤 대단하신 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년 전보다 올랐으니 전세 대란이다. 근데 전세 대란은요, 지금 구하기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 게 전세 대란이지, 2년 전보다 올랐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다. 혹은 2년 전보다 떨어진 데도 나오고 있다. 저 아파트 하나 예시를 들고서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니 샤넬백 1,300만원짜리 주면서까지도 전세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으로 진짜 전세 대란, 집주인들의 전세 대란, 역전세 대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지금 전세 구해보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양쪽 입장 다 들어봐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사상 최대 폭 하락이래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낄 수가 없었다. 다만 매매 가격에는 거품이 꼈지만 전세가까지 끼지 못하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다. 거기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많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한계를 맞이했던 거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폭등을 했느냐?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폭등에 대비해서 그나마 덜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세계보다 더 빠르게 폭등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그 전에 전세가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전세가에도 거품이 끼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유동성이 집 사는 사람들의 유동성으로 거품이 꼈다면 이제는 유동성이 양쪽으로 들어와서 전세 가격에 거품이 꼈다. 그러니까 집값 거품 분석할 때 집값이 요만큼 거품입니다. 왜냐면은 전세는 실수요들이 사는데 집은 투기 수요도 사니까 전세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아야지 매매가인데 그보다 더 이만큼 높으니까 매매가의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세가 자체가 거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틀렸다 라고 예전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베이비 베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가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락 방어를 한다. 개소리라고 그랬죠. 왜?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원래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한 번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때는 전세 대출을 풀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때 제외하고는 매매 가격 떨어질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 시기만 보고서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매매에서 임대 수요로 옮겨 붙으면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에헴,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집값은 계속 폭등한다고 말하는 인간들의 논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어때요? 전세금 낮춰야 재계약한다 이제.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금 낮춰야 재계약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보면 하락폭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떨어지고 있다. 누구 말이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결과론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코로나 거품 때 실수요질 들어가지 말아라. 집값은 현재 기준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 괜히 들어가가지고 거품 쌓인 만큼 받아줘서 누군가는 돈 벌고 빠져나가겠지만 당신에게는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거다. 투기 수요들 불로소득 버는 데다가 갖다 퍼다 주지 마라. 이 이야기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라이트하우스는 틀렸음. 이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던 거고 특별한 상황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돈 풀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거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인지상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저금리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다 기사해가지고 미국 파월이 뭐 2023년은 넘어서야 올린대요.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 이상한 이야기라고 그랬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변수가 없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심지어는 여월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대란이 없고 여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억 5천이에요. 근데 나오고 있는 건 3억 8천이죠. 거래된 건 3억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1억을 돌려줘야 돼요. 나한테 1억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해서 뭘 주는 거예요? 월세 이자 하나. 월세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자 드릴 테니 살아주세요. 이자만 돌려주면 뭐하냐. 전세자금 대출은 누가 받은 건데. 그래서 떠넘기면은 큰일 나죠. 3억 5천으로 전세 사는 것보다 요 1억에 대해서 이자 돌려준다고 해서 메리트는 하나도 없죠. 메리트는 하나도 없고 위험한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 들어갈 이유가 있냐. 그러면 그 이상 얹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월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월세 대란은 무슨 월세 대란이냐. 저렇게 버티고 있든가 아니면은 저런 사람들이 월세로 가서 그래도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 살던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보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전세에서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 고가 월세 비중이 높아졌을 뿐이지. 거기다 깡통 전세 문제들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가 올라서? 그게 아니라 매매가가 떨어졌는데 전세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깡통 전세 많이 나는 거 보면 저가에서 많이 나죠. 왜 많이 나요? 거기는 실수요들보단 주로 갭투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가 못 돌려주죠. 그러니까 깡통이 나는 거다. 의도적으로 안 돌려주고 강제경매에 넘기는 쓰레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있어요. 집 팔면 세입자에게 의무 고지한다. 그 다음에 근저당 이런 거는 나오죠. 등기 뽑아보면. 그런데 집주인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안 나온다. 그래서 모르고 들어갔다가 경매에 넘어가서 공매에 넘어가서 당하는 사람들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도록 한다. 그래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도록 해준다.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정책들을 못하고 있는 거 많은데 이런 정책들은 괜찮게 하고 있고 조금 더 괜찮게 해야 되죠. 의무 고지가 아니라 세입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집 팔았을 때 세입자가 더 안 살겠다 하면은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 집주인한테 파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바지 사장 문제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지. 팝니다 하고 알려주고서 땡!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겠더라. 자, 이제는 이분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할 땐 전세 매물을 살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수원과 인천의 입주 물량 폭증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부족했던 매물에 있었는데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그 얘기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죠. 전세 매물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 그건 아니다. 전세 매물도 물론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세가도 문제인 거지 다른 것들이 왜 문제가 안 돼요? 전세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세 매물 줄어들고 전세 가격 안정되면 집값 더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미국 무슨 교수예요. 거기 인터넷 대학 같은 데 가지고. 전세가도 문제인 거죠. 이자 부담은 영끌족들에게 혹은 영끌족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지비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가격 떨어지게 되고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 떨어지는데 내가 왜 이자 부담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라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 주식 코인 등에서 손실 많이 났죠. 주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과 부동산은 동시에 경제 영향을 받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가 아니라 그냥 둘 다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 자산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같이 빠지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식에서 손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한 5천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 넣어가지고 한 8천으로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1억을 넣었으면은 3천을 버는 게 아니라 6천을 벌었을 테고 빚 잔뜩 내서 5억을 넣었으면은 3억을 벌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대출 끼고 막 해가지고 받아서 2억 정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 나버렸어. 그럼 요 1억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막 날아가고 지금 막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수요도 줄어들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팔 수도 있는 거죠.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에 뭐 돈 필요한데 여기 돈 1억 날아가가지고 지금 문제 생겼다. 사업자에서 대출 받았는데 그러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빨리 갚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죠. 물가 및 세금 부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생활비가 늘어나죠. 가뜩이나 금리 올라가서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는데 물가 올라가서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지금 뭐 완화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버티는 거죠. 아, 집값이 1억 올랐는데 세금 1년에 한 2천만 원 내는 게 뭐가 힘드냐. 집값이 1억 올랐는데. 근데 집값이 1억 떨어졌는데 세금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다가오는 부담은 크게 다르죠. 또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부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과연 오를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 2021년에 영끌 패닉바잉 왜 했어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던지는 거다. 요즘 2030들이 왜 던지고 있게요? 그러니까 끝물에 잘못 들어갔다가 망했다 싶으니까 열심히 던지고 있는 거죠. 손절하는 거죠. 일부는 익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손절이다. 아, 시세 차익 조금 남겼는데요. 그때보단 비싼데요. 시세 차익 조금 남겼는데 세금 떼고 그 다음에 복비 떼고 그동안 낸 이자 떼고 조기상환 수수료 떼고 막 이거저거 다 떼면 남는 거 없다. 그런 사람들 태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전세 거품이 안 꼈는데 이후에 전세 거품이 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 1억에서 2억까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까지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거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폭등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집값에서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있었다면은 전세 가격은 조금 올랐을 수는 있는데 집값이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매수자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뛰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전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서 전세 가격 올려놓고 여기에 매수자 여력도 이만큼 붙어서 2배로 쌓인 거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상 여파는요, 매수자들만 받아요? 아니면은 올라간 전세 자금 대출 받은 사람도 동시에 받느냐?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매매 가격도 빠지고 전세 가격도 빠지고. 그러면은 갭투기꾼들은 전세 가격 높여놓은 거에다가 매매 가격까지 더 붙여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얘도 빠지고 얘도 빠져요. 그러면 하락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금리 올라가면 전세 가격 떨어진다,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다, 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다.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었겠죠. 결론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매수자의 여력으로 올렸다면 이때는요, 매수자 여력 플러스 세입자의 여력까지 더해져서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은 반대로 빠질 때는 요게 빠지겠죠. 그럼 요때는 양쪽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숨겨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숨겨진 가계부채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서 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